발전을 함께하고 때로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는 동시에 개개인에게는 위로가 돼주는 게 바로 음식인데요. 사학자 임승휘 교수님, 요리 전문가 심순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그냥 일반인들은 지나가다가 미슐랭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아, 저기 맛집인가 보다 정도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맛집인가 보다, 그리고 비싼 집인가 아, 보다. 맞아요. 맛집이자 비싼 집. 어떻게 하다가 이 타이어 제조 업체가 미식을 선도하는 회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건지 그 부분이 또 궁금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타이어 회사를 만들긴 했는데 판매가 영 시원치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자꾸 돌아다녀야 타이어도 닳고 그래야 새 타이어도 갈아 낄 거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처음에 이제 여행 안내 책자를 만듭니다. 그래서 1920년대부터 이제 자동차 문화가 점점 발달했으니까 숙박업하고 요리 식당 세션을 이제 분리해서 식당을 소개하기 시작하고 1926년도부터인가 이제 그 식당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시작해요. 맛을 평가하기 시작해서 평가단을 조직해서 몰래 가게 한 다음에 맛보고 근데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시스템을 나누었고 근데 실제로 보면 무궁화처럼 그려져 있어요. 저게 무궁화인가 싶을 때도 있는데 별이라고 해요. 사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에뚜알, 그러니까 별을 에뚜알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별이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모양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하게 생겼어요. 저희 별은 이렇게 생긴 네. 거니까. 이건 사실 국화빵 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프랑스 요식업계에서는 그거를 에뚜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마카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마카롱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 마카롱 아시잖아요. 그 과자.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포아 마카롱, 그러니까 세 개의 마카롱이 붙어 있으면 최고고, 두 마카롱, 앙 마카롱 이런 식으로 이제 부릅니다. 이 미슐랭 가이드가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는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연합군이 참전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로 공격해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미국의 이 병사들, 그다음에 지휘관들이 군사 작전을 해야 되는데 야, 지도가 없다. 정확한 지도가. 근데 이제 누군가가 프랑스 여행 안내 책자 미슐랭 가이드라고 있는데 그거를 쓰면 안 되겠냐라고 해서 미 국무부에서 그 책자를 만들어요. 장교용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키색 표지로 만들어서 아예 그냥 군인용이라고 딱 따로 이제 뭐 표시를 하고 그거를 장교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때부터 미슐랭 가이드라고 하는 이 책자와 이제 친해지게 되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20세기 후반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먹고 사는 것이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미슐랭이 그 영역을 점점 확대하죠. 그래서 미국 편 나오고 일본 편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모든 요리사의 꿈이라고 하는 그 꿈이자 뭐 독이 든 성배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그 미슐랭 스타 시스템이 유명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독이 든 성배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자살한 셰프들도 있었고, 네. 이게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이게 별이 하나로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하는 뭐 셰프가 있었죠.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인데요. 교수님 두 분께서는 소울푸드가 뭘까요? 소울푸드 하니까 저는 딱 생각이 나는 게 그 혹시 그 애니메이션 중에 라따뚜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세요? 네. 제일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이 라따가 이제 허접한 뭐 이런 뜻이고요. 뚜이는 휘젓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허접한 재료를 휘저어서 만든 음식. 그러니까 제일 아주 서민적인 음식이 이제 라따뚜이인데 그 라따뚜이에 보면은 안톤 이고라는 그 비평가가 그 식당에 딱 그 음식을 먹으러 가서 라따뚜이 한 입을 먹는 순간 이 안톤 이고가 눈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면서 어린 시절로 이제 회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 속으로. 그게 아마 소울푸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의미에. 그러니까 뭔가 저를 과거로 회상하게 하고 좋았던 시절로 저를 돌려보내는 그런 음식이 어머니표 콩국수가 아닐까. 네,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해주시는 콩국수를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그 킥이 있어요. 뭐냐면 콩을 불려서 이제 삶아서 갈 때 땅콩을 같이 넣고 그리고 나중에 토마토를 또 넣어주세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먹으면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사실 소울푸드가 개인적으로 소울푸드는 있는데 좋아하는 음식들이 워낙 많아서 일단 한식부터 이야기하면 저도 어머니가 어렸을 때 해주던 음식부터 얘기하면 김치볶음밥인데 김치볶음밥을 그냥 해서 먹으면 안 되고요. 한번 해놓은 다음에 그걸 밥 공기 안에 딱 담아서 그 아랫목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이불을 덮어 놨다가 나중에 한두 시간 뒤에 먹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미리 해놓으신 거고 저는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이불을 딱 덜치면 거기 밥 공기가 있고 거기에 이제 김치볶음밥이 있었거든요. 그게 생각이 가장 많이 나고 나이 들어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찾는 음식은 뭐니 해도 순댓국이죠. 순댓국과 뭐 소주 한 잔. 이게 한국인으로서는 누구나 다 공감할 만한 소울푸드가 아닌가 싶고요. 맞아요. 저랑 입맛이 좀 비슷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전 이렇게 힘들 때마다 순댓국을 먹으면서 좀 건강을 챙기는 편인데요. 음식도 결국 건강이랑 직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류의 음식이 발전하면서 인류의 삶도 같이 늘어났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잘 먹으면 못 먹을 때보다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또 문제는 뭐든지 과하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먹다 보면 뭐 설탕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고 뭐 당뇨가 생기고 하는 것처럼 항상 과한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한때 강남 아줌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너트가 하나 있는데 브라질 너트라고. 네. 이 브라질 너트에는 그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암 예방에 굉장히 탁월한 효능이 있대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이제 돌자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그냥 이 브라질 너트를 먹겠다고 다 사재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이거를 2알 이상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는 독이 돼요. 네. 그래서 사실 그 말씀하신 이 과유불급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든지 적당히 지나치지 않게 먹었을 때가 가장 좋고 사실 오늘 요즘 이제 성인병이라고 하는 게 음식이 넘쳐나고 먹을 게 많아지면서 생긴 병이잖아요. 먹을 게 없었을 때는 이런 병이 생길 이유조차 없었는데 음식을 잘 먹어서 건강해지긴 했으나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건강을 해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음식이라는 것도 지형이나 기후에 따라서 또 되게 많이 달라지잖아요. 같은 아시안권이어도 이제 한국 음식이 유독 매운 것처럼 뭔가 유럽에서도 영국 음식은 상대적으로 맛이 없다는 그런 편견이 좀 많고 이탈리아나 프랑스 쪽 음식은 맛있다는 인식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영국 아니 얘기하면 근데 영국 친구들도 알아요. 자기네 나라 음식 맛없는 건 알고 그 프랑스의 유명한 개그가 있는데 이 프랑스 친구가 영국에 가갖고서 영국 요리는 어떻게 하면 만드는가 너무 궁금해서 책방에 가서 영국 요리 책을 하나 샀대요. 근데 페이지가 1페이지래요. 모든 걸 삶는다. 그 다음에 각자 입맛에 맞게끔 소스를 뿌려 먹는다. 그러니까 영국 요리는 오로지 요리법이 하나다라고 하는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근데 참 궁금한 게 영국이라는 나라가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그야말로 전 세계를 호령했던 제국이었잖아요. 인도서부터 시작해서 온갖 곳에 심지어는 홍콩도 한때는 영국 땅이었으니까.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영국인들 아니다. 런던에 와보면 사실 런던은 굉장히 코스모폴리탄한 도시라 전 세계 음식들을 다 맛볼 수는 있어요. 다만 오리지널 이건 영국 음식이야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피쉬앤칩스하고 해덕 말고는 진짜 이상한 음식이거든요. 그거 말고는 이제 없기 때문에 영국 요리의 수준 낮게 보는데 그건 이탈리아나 프랑스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렇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도 사실 요리란 게 미국 요리가 뭐가 있습니까? 햄버거는 사실 미국 요리 아니거든요. 독일 거죠. 네, 독일 거거든요. 근데 샌드위치도 사실 영국에서 온 거고, 그래서 사실 미국 요리는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 더 없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충격받은 거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의 90%는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서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라는 고민을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거를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대학생 때도 집에 가면서 오늘 저녁에 엄마가 뭐 해놓으셨을까를 궁금해하고, 어른이 돼서는 하루 일과 끝나고 나면 저녁 때 오늘은 뭘 먹을까? 이런 고민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는 고민처럼 저는 생각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만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음식의 진심인 나라가 아닐까, 역설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해방 이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먹거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나라 자체가 이제 거의 망하다시피 했으니까요.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외식 문화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사는 게 이제 가장 큰 이슈였겠죠. 그러다가 1960년대, 70년대로 접어들면서 경제가 이제 조금씩 살아나고, 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산업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농촌에서 이제 도시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그 당시에 이제 음식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게 됐겠죠. 하나의 그 기점이 있다면, 제 기억에 따르면 88 올림픽 요 언저리가 네네네네. 그때 뭐가 나왔냐면 그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그러니까 80년대 초반부터 지금은 사라졌는데 웬디스나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는 졸업식 날이 되면 뭐 먹으러 그냥 고를 게 없어요. 무조건 짜장면, 중국집이었는데 80년대 초서부터 시작해서 뭔가 선택의 여지가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한국 경제 상황하고도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정말 업무상 출장 가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해외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80년대 중반부터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거든요. 해외 나가고서 물론 음식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새로운 음식을 이제 접하고 또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한식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 같고, 저 아무래도 이제 문화라는 게 계속 우리 것만 지킨다라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화 그 접변이라고 하는데, 부딪히고 그럼 거기서 새롭게 변종이 일어나고. 맞습니다. 예. 그때 사실 생각이 나는 게 퓨전 음식이라는 게 아마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지금 먹는 떡볶이에다 치즈 올려 먹는 것도 사실 퓨전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상상을 하지도 않았죠. 그런 치즈라는 거에 대한 존재도 몰랐고. 요즘은 또 뭐 라면에 마요네즈를 뿌려 먹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걸 보면, 뭔가 항상 새로운 걸 시도를 하다 보면 이게 이런 맛이 나오겠구나, 이제 사람들이 대충 예상할 수 있는 뭐 이런 상태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음식 종류가 이제 점점 발달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한식의 세계화를 부르짖고, 이제 뭐 정부에서도 힘을 쓰고 민간에서도 여러 가지 힘을 쓰면서 비빔밥이라든지 뭐 불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외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K푸드라고 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개인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이 음식은 좀 해외에 소개시켜주고 싶다, 이런 음식이 있을까요? 저는 음식은 아니고 식재료인데요. 저는 한번 맛을 보고 깜짝 놀랐던 식재료가 하나 있는데, 통영에 가시면 그 합자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자장. 처음 들어보시죠? 네. 예, 합자라는 말이 통영 방언으로, 그쪽 방언으로 홍합을 뜻해요. 홍합. 그래서 합자장을 어떻게 만드냐면, 수십 킬로그램의 이 홍합을 큰 통에다 넣고 끓여요. 그리고 건져내고 또 홍합을 넣고 또 끓여요. 그렇게 몇 번을 끓이면 아주 약간 까무잡잡하면서 끈적끈적한 그런 액기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통에 넣고 발효를 시키면 그게 합자장인데요. 어떤 맛일 것 같으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해산물 발효는 아니고 계속 졸였잖아요. 네. 근데 이 홍합에서 이제 나오는 그 감칠맛, 우리가 이제 감칠맛이라고 하면
소위 이제 MSG잖아요. 예. MSG의 그 감칠맛이 농축이 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맛을 봐도 감칠맛이 입에서 그냥 폭발을 하고요. 그 특히 이제 해산물의 향이 나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한번 이제 얻어가지고 그 해물 파스타를 할 때 살짝 넣어봤더니 와 맛이 그냥 확 사는 거예요. 원래 파스타 만들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치즈거든요. 파르메지아노 치즈를 이제 갈아 넣어가지고 그걸로 감칠맛을 내는데 파르미지아노에도 MSG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합자장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파르미지아노에 MSG가 들어가 있어요? 그 MSG에 대해서 이제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MSG는 사실 천연의 재료잖아요. 그래서 토마토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다시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파르메지아노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페코리노를 자주 많이 페코리노에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페코리노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MSG 하면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인식이 됐는데 이렇게 천연적인 MSG도 네, 또 자연계에서 활용이 저희 되네. 또래 세대들한테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요리 맛, 엄마 손맛은 그냥 MSG 맛이에요. 아. 미원과 미원. 미풍 맛이죠. 네네. 이거는 하나 소개하고 싶다. 한식 좋아하시는 분 외국인들도 아마 마지막으로 도전할 게 뭐 청국장.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 도전하기 네. 힘들 거고. 근데 청국장을 저는 꼭 그 부추김치라고 하죠. 네, 근데 전구지라고 부르기도 하는 뭐 이거가 궁합이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청국장이 냄새가 원래는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런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는 안 좋은 미생물이 들어가서 발효할 때 안 좋은 향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진 청국장은 그런 좀 안 좋은 향은 안 나고 정말 구수하고 약간 그 일본의 그 뭐죠? 나또? 나또. 네, 나또보다 훨씬 더 이 부드럽고 좀 풍부한 풍미가. 맛 그런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음식 얘기하니까 배가 고프시죠? 네, 배고프고 네.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음식과 더불어서 세계사 이야기까지 정말 유익한 시간 감사합니다.